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글쓰기 연수로 만나게 된 금상초등학교 교사 이재풍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얼마 전에 학부모 교육에 관한, 부모 코칭에 관한 사소한 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우리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한 5년 전부터 독서 교육, 글쓰기 교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인문고전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 권을 읽어도 청량처럼 이런 책을 썼고요. 또 피미마을 짜의 도전이라는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동화로 쓴 책이 있습니다. 동료 교사 10명과 함께 온작품 읽기를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까에 관한 책을 온작품 읽기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읽고 생각이 깊어지는 슬로우 리딩 교실 수업 이야기라는 티처빗에서 교사 직무 연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연수원에서 초등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연수를 찍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요. 그러면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 이 책이 저에게 되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는 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도 인간이 가장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았을 때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은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정신분열증, 아주 극심한 정신에 아픈 사람들도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진심을 다해서 전해줄 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의 의식을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에 의하면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품격이 있다고 하는데 데이비드 호킨스는 사람의 의식을 측정했을 때 1부터 1000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 임계점이 있는데 200을 중심으로 어떤 긍정적인 부분과 200 밑으로는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폴스 vs 파워인데 폴스 쪽은 부정적이고 어, 좀 힘이 빠지는 같이 공동체가 있을 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무기력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욕망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이런 생각 이런 것을 202의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200 이상으로는 용기를 발휘하고 이성이 발휘되고 사랑과 기쁨에 나타나는 것이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주 작가가 말한 것처럼 말에 품격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것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의식으로 글을 받아들이고 글을 쓰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이런 세계까지도 나눌 수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어떤 것을 자기 수용하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덕경에 의하면 이 어떤 그 기준조차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강남의 교수의 도덕경 이런 걸 읽어보면 물과 같은 세상, 어떤 기준이 없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용기조차, 어떤 기준조차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도덕경의 세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세계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레미제라블 책을 읽어보면 등장인물 세 가지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베르, 마리오스, 장발장. 이 세 인물 중에서 선생님들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베르라는 유형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법대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교사들은 이 유형에 참 많이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유형의 좀 장점은 성실함으로써 그 임무를 책임감을 다하지만 단점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에 대해서 깊게 탐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리우스 유형은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우스는 귀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협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도 마리우스 유형은 자기의 위협하지만 혁명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합니다. 요 유형은 교육자로 따졌을 때는 혁신교육이나 어떤 교육 제도를 바꿔서 새로운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발장 유형은 자기가 정말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다시 나왔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삶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고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자베르, 마리우스, 장발장 유형의 모든 모습이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탐구 중에서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교육자이면서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폴란드의 교육학자이고요.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일개인의 그런 것 때문에 그 끌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법은 우리가 현대 시대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얘기 중에 아이가 부모나 선생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벌써 1940년대 이때부터 30년, 40년대부터 학생 중심 교육, 학생 주도 교육, 학생의 입장에서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하는 그 법정을 만들어서 그 법정에 교사를 세우고 교사를 재판하는 이런 제도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의 아이들을 또는 아이들의 왕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책을 읽으면 학생 중심 교육이 무엇이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탐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장발장 이야기도 했고 야누시 코르차크 이야기도 했는데 사람에 대한 탐구 중에서 사람이 어떨 때 변할까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도덕교과에서 6학년 도덕교과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하면서는 사람이 사랑받았다는 그 내면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데일 카네기 이론에서는 카네기 사례가 나오는데 자기의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조카가 종이배 하나만 접어줘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종이배 하나를 접어주면서 하나 접고 두 개 접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데로 가면서 다시 집중하면서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어떨 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사람에 대한 탐구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고 책을 읽기 위해서는 독특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학년 때 아이들과 수업할 때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오지 못할 때 사자와 마녀 옷장 낭독극을 촬영해서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그 영화 제작 수업을 했는데 영화 제작 인트로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블렌디드 수업으로 아이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실제 이렇게 예쁘게 영화 티켓도 만들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볼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업했던 장면을 아이들의 영화로 제작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원작품 읽기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업 구상이 필요한데 예전에 수업할 때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을 통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봤던 모습입니다.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수업할 때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훈련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책을 읽고 나서 하버루타를 통해서 그냥 글을 쓰자 그러면 자기 생각을 쓰기가 어려운데 어떤 하버루타를 통해서 생각에 대해서 확장시켜준 다음에 글을 쓰면 참 좋습니다. 이건 그림은 하버루타로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의자에 1명, 2명, 3명, 4명, 5명 왔을 때 5명 때 의자가 망가졌다. 누구 책임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5번째 온 애가 앉았을 때 망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씩 더 물어보면서 그럼 앞에 앉았던 아이들은 책임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공원 관리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었을까? 의자 만든 사람은 없었을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확장시켜 주도록 하면 좋습니다. 하버루타를 만들 때 질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가가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만들 때 작가에게 질문을 만들어 보는 질문을 합니다. 작가가 이 글을 왜 썼을까?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또한 작가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등장인물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깊게 탐구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 질문과 해석적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만약이라는 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깊게 탐구하도록 해줍니다. 또 책을 읽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미지적 사고를 강조하는데요. 어떤 그 책에 완전히 깊게 빠지기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적으로 사고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책을 깊게 탐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코칭 방법이 있지만 DVDM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가치가 그 정의에서 가치는 어떤 가치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정의를 내리면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행복하려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DVDM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코칭 질문 방법으로 그로우 방법을 쓰는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만약에 혁신학교를 한다면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다양할 때 그로 방법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메타인지를 통해서 생각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창의 연상 기법 1분 말하기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을 읽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분 동안 말하기, 또 하나 2분 동안 말하기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충분히 말하는 것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1분 동안, 2분 동안 말해본 경험들이 있다면 자기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실제 할 때는 생각 점프라는 것도 많이 하는데 한 친구가 발표를 하면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발표 방법도 합니다. 그리고 창의 연상 기법으로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주요 단어를 제가 미리 10가지 정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그 단어를 외워서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말하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이렇게 메타인지를 활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단순히 그냥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 브레인스토밍, 다양한 자기 생각을 모으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요. 모두 다 알겠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모을 때는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하고 자유분방한 가운데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자기 역할을 줘서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자기의 관점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색사고문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 모자는 한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초록색 모자입니다. 노란색 모자는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뭐든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빨간 모자는 감정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감정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검정 모자는 비판적 사고, 부정적 사고 요거에 집중합니다. 하얀 모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사건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파란색 모자는 다른 모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말합니다. 이 방법은 모둠이 있다면 6명이 있다면 각각의 역할을 줘서 초록 모자, 노랑 모자, 빨간 모자, 검정 모자, 하얀 모자, 파란 모자 역할을 줘서 각자 자기의 색깔의 관점에서만 그 사건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사자와 마녀 5장에서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의 모자의 역할을 주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개인 활동지에서는 자기가 3가지 정도의 색깔의 모자를 정해서 그 색깔의 모자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써보고 그것을 종합해서 글쓰기를 해보면 참 좋습니다. 네, 생각을 다양하게 종합해 본 다음에 글쓰기 하는 것이 좋다면 저는 트리즈라는 방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트리즈는 러시아의 과학자 알츠슐러에 의해서 알려진 방법인데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를 기가 막히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비행기가 하늘에 있을 때는 바퀴가 없어야지 저항을 받지 않고 땅에서는 바퀴가 있어야지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공간을 분리해서 땅에 있을 때와 하늘에 있을 때 분리해가지고 하늘에 있을 때는 바퀴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모순들이 있는데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심의 일상생활 속의 트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창의적으로 모순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과도 글을 읽거나 어떤 자료를 읽었을 때 이것을 다양한 관점으로 트리즈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글쓰기로 연결하면 창의적인 글이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한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글쓰기를 하는 게 좋은데 디자인 싱킹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한 후에 글쓰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문제를 직접 그 문제를 아이들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경험을 글로 쓰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수업 중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 중심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 공간을 돌아다녀 보고 체험해 보고 그것을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통해서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가 공감하기인데, 예, 그래서 패트리시아 무어라는 그 20대의 젊은 여자는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직접 철제 기구를 몸에다 감고 불편한 상태로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노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공감하기로부터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랑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 활동,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를 연결하면 독특한 자기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디자인 싱킹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들기, 발표하기 이런 방법이 되는데 실제 아이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해서 나만의 독특한 경험을 하고 그 후에 그것을 글쓰기로 연결한다면 아이들만의 독특한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요건 6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데 구멍난 벼루라는 요 작품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자에게 그 호된 악평을 허려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 그 글에 자네 정신이 거기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혹평을 하더라도 근데 그 허련이 그 혹평을 듣고도 행복하고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우리가 심하게 혹평을 하진 않지만 고쳐쓰기의 과정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고쳐 쓸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면 좋고 요 사례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요건 누구의 글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쯤 더 가서 말을 탄 채로 건넜다. 폭이 그리 넓지는 않으나 어제 건넌 데보다 물살이 세고 급하다. 나는 무릎을 꼬부리고 두 발을 모아 안장 위에 쪼그려 앉았다. 창대는 말머리를 단단히 붙잡고 장보기는 내 엉덩이를 힘껏 붙들었다. 서로 목숨을 의지해서 잠깐만 무사할 것을 빌었다. 말모는 소리도 구슬펐다. 물 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몸이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쏠렸다. 마른 배가 물에 잠기면 내 발굽이 절로 뛰게 되어 옆으로 누워서 헤엄을 친다. 그러다 이번에 몸이 오른쪽으로 쏠려 까딱하면 물에 떨어질 판이다. 네, 묘사력이 되게 좋죠. 누구 글일까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글을 잘 썼다고 여겨지는 박지원 선생님의 글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요거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심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아에게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뛰어난 관찰력을 보인 박지원 선생님처럼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관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되게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또한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찰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산처럼 읽고 연한처럼 써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글의 조건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좋은 표현, 좋은 내용, 좋은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꼭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된다면 좋은 표현을 먼저 버리라고 합니다. 어떤 화려한 문구나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글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없더라도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하나를 더 버려야 된다면 좋은 컨텐츠, 내용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 있어야지 좋은 책이 되는데 그 내용도 없어도 좋은 글이 되고 좋은 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책을 3권을 냈고 앞으로도 또 쓸지도 모르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과 그 책과의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과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내
글이 드러나고 글을 통해서 내 삶이 연결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글을 쓸 때 그 아이들의 삶이 담겨야 되고 그 글을 통한 또한 자신의 삶을 계속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삶과 글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글을 통해서 자신이 또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참 좋다. 하늘이 참 맑다. 작은 것에도 좋아 폴짝 뛰는 너처럼. 하늘이 참 눈부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꿈 찾는 너처럼. 하늘이 참 그립다. 하루의 소중함을 보삭함에 담은 너처럼. 하늘을 보며 너를 생각하니 하늘이 참 좋다. 요거는 제가 쓴 시입니다. 어, 어느 가을날 퇴근하는 길에 하늘을 봤더니 너무나 맑고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르치는 6학년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6학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순진하고 맑고 예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이 느낌을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차를 길가에 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썼던 시입니다. 이렇게 저의 마음이 글로 담겨진 이런 삶과 글이 연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삶과 연계된 글을 쓰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강원도의 권일환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권일환 선생님은 선생님의 숨바꼭질, 학교에서 외계인을 만났다 등 다양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보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찾아가고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 또 글로 표현되도록 선생님이 제일 잘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대로 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고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밖으로 꺼내면서 그 아이들이 글을 통해서 치유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권일환 선생님입니다. 네, 권일환 선생님 책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또 이렇게 글쓰기나 독서에 빠져있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데 일반 선생님들은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일환 선생님의 숨바꼭질, 학교에서 외계인을 만나다를 꼭 읽고 아이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군. 우리 엄마는 아침에 보험회사에 가고 낮에는 태아마트에 일하러 간다. 엄마는 힘들지 않은가 보다. 나는 학교에 갔다가 태권도 갔다 오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우리 엄마는 꼭 여군 같다. 요게 권일환 선생님 제자가 쓴 시인데 엄마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힘들지만 엄마는 여군처럼 강하게 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해서 참 재미있는 시 같습니다. 화해. 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싸우셨다. 오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는데 할아버지께서 내가 들게 말씀하셨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 이제 화해하셨나 보다 생각된다. 요것도 요 모습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웠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을 시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옥수수, 크면 우리가 먹는 옥수수. 지금 옥수수 씨앗이 새 삶을 시작한다. 땅속에 파묻혀 캄캄한 세상을 살다가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오늘도 한 옥수수 씨앗이 새 삶을 시작한다. 요 시는 강원도에서 남자아이 3명을 키우는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옥수수 씨앗이 밖으로 나오는 그 삶과 빗대어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남자 3명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에서 아버지랑 이혼하고 혼자 3명의 아이들을 자신들의 키우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를 보면 이 시가 달라 보이고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꽃이라는 시. 학교를 마친 집 가다가 불쌍한 꽃을 보았다. 바위 틈 사이에서 뿌리를 내려 빛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다른 꽃은 주위 평지에 많이 나 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꽃은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고생을 할까? 도와주고 싶어서 돌을 치우려고 했지만 내가 들기에는 너무 큰 돌이다. 다른 꽃과 달리 잎도 마르고 꽃도 거의 다 떨어지고 없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거기니? 돌을 깨부수어서라도 그 이 꽃을 다시 파서라도 구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러다가 꽃만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뒀다. 이 시는 길을 오고 가고 하다가 학교에 오고 가는 길에 담벼락에 핀 그 꽃을 봤는데 그, 그 꽃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그 꽃이 상해서 다칠 것 같은 그런 마음, 아이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자기의 마음과 자기 삶과 빗대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요거는 재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시입니다. 제목은 쓰레기통. 나는 쓰레기통이다. 나의 안은 쓰레기로 가득하다. 나는 나의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줄 사람을 기다린다. 응, 왜 오지 않지? 나의 안은 쓰레기로 쌓여가고 이제는 넘친다. 그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다. 나의 쓰레기를 모두 가져갔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 또 쓰레기가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괜찮다. 이 시는 그때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의 시였습니다. 실제 자해를 했었고요. 실제 자살을 하고 싶어서 쪽지에다 자살에 관련된 내용을 썼고 실제 자살 시도를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아는 분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지금 그 우울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좀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그 우울한 마음을 조금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치유의 경험을 이렇게 쓰레기통이라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요 시는 제가 요번에 낸 사소한 아이라는 책에 실린 시기도 하는데 청소년 자살이 57,303명이 했고 전체의 3% 학생이 2019년도 청소년 건강상태 조사에 의하면 실제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아이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글쓰기 활동과 연관 지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시는 선생님의 숨바꼭질 권이란 선생님 책을 읽고 저도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되게 노력해서 한 여자아이가 쓴 시입니다. 꽃, 예쁜 꽃들도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향기를 낼 수가 있었겠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꽃도 묵묵히 아픔을 참았을 거야. 살아있다는 것은 아픔을 참아내서 아픔답게 피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이야. 되게 좋죠. 이 시는 이 아이도 마음에 이렇게 좀 아픔을 좀 갖고 있고 약간의 우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 때문에 상담도 받고 의센터와 연결돼서 정신과 의사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아픔에 대한 것을 꽃에 빗대어서 자기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는 성남시 문인협회에 보내가지고 그 성남시에서 대상을 받은 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마음이 그대로 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교사가 좀 도와주면 아이들이 그 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와 연결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글로써 완전하게 치유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 정신과 의사나 이런 게 연결돼 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하나 시를 더 보면 좀 대부분 다 아픔이 있는 시들이네요. 버려진 햄스터. 나는 오늘 버려졌다. 너무 깜깜하고 앞날은 없다. 그냥 이대로 관심을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최대한 소리 질러 본다. 만약 소리를 듣고 나에게 온다면 과연 나를 구해줄까? 1시간, 2시간, 하루 지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에게 박스 의 구멍, 작은 희망이 있다. 조금이라도 버텨본다. 3일 동안 버텼다. 이제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그 순간 박스가 열렸다. 작은 희망이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나는 다시 집을 얻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버림이 올지 몰라 두렵다. 그래도 지금 새 집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싶다.
이 시는 재작년에 가르쳤던 6학년 아이의 시인데 전학 와서 너무나 밝고 환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시를 한번 시 쓰기 활동을 했는데 이 시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이의 어머니가 새어머니였고 새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지금은 행복하지만 언제 버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 불안한 마음이 자기가 이사 올 때 버리려고 그랬다가 데려왔던 햄스터의 모습과 자기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시로 나올 수 있도록, 글로 나올 수 있도록 교사가 이렇게 평소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주고 그 삶으로부터 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또한 그 글이 나오면 그 글을 가지고 아이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삶이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아이의 삶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쓴 시인데요. 구피, 신교섭. 우리 집에 새 식구, 구피 11마리가 왔다. 애미처럼 작고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녀석이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흔들 물속을 탐험한다. 나도 구피랑 같이 마음껏 탐험하고 싶다. 요거는 아이가 집에서 구피라는 그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고기를 세밀하게 관찰했던 것을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꼭 아픈 부분만 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관찰한 것이 글로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올해 3학년 아이의 작품입니다. 라면, 정원준. 저녁에 생각나는 라면, 후루룩 후루룩. 라면이 내 입으로 빨려 들어온다. 김치랑 라면이랑 먹으면 김치가 아삭아삭 소리를 낸다. 김치랑 먹기 좋은 라면, 후루룩 후루룩 김치가 아삭아삭. 옆 사람이 침을 꼴깍 삼킨다. 되게 재밌는 시죠. 옆 사람이 침을 꼴깍 삼킨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그 라면이 맛있게 표현됐고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좀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썼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글로 써라. 그리고 그 독특한 경험이 생동감 있게 직접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써서 그 글이 읽는 독자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다른 사람과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쓰라고 합니다. 이런 글이 정말 읽는 독자로 하여금 라면이 생각나고 먹고 싶어진다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 있었던 아이들의 좀 아픔이 있었던 그 아픔을 글로 마음을 담아내는 것도 좋은 작품이지만 그냥 3학년 아이들은 아픔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마음이 글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주면 좋습니다. 요거는 강원도의 탁동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하느님의 입김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책에는 다양한 좋은 시들도 있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글쓰기를 지도했는지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기회가 된다면 하느님의 입김이라는 책을 꼭 읽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란 선생님과 탁동철 선생님의 그 글쓰기 지도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좀 다른가를 탐구하면서 읽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탁동철 선생님은 좀 더 이렇게 좀 장난고 가볍 정도로 아이들과 되게 좀 장난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글을 써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재미있게 나오고요. 원희란 선생님도 그런 모습, 순수하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권희란 선생님과 탁동철 선생님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 아이들 지도하는 방법을 보면서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 시 지도도 뛰어난데 생활글을 그 탁동철 선생님이 지도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처음에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먼저 드시고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 우리 할머니는 힘이 세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라고 하신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힘이 들면서도 내가 텔레비를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썼으면 그래 잘 썼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생동감 있게 글을 쓰기 위해서 행동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신용을 해주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 미역국이 상했던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먹지 말라고 고개를 흔들고 버리러 가는 신용을 해줍니다. 요 신용 후에 아이에게 글을 고쳐 쓰기를 해줬더니 아이의 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할머니가 상에 미역국과 밥을 올려주셨다. 그런데 미역국을 할머니가 한 숟가락 먼저 후루룩 드셨다. 소연아, 이거 국물이 쉬었어. 먹지 마.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쉬운 건데 그냥 꿀떡 참겼다. 배가 아플 텐데. 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할머니는 국그릇을 들고 베란다로 가서 미역국 냄비를 다 쏟아부었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할머니는 얼굴을 해숙해 보이지만 힘이 세다. 저번에 무가 잔뜩 든 자루를 두 손으로 번쩍 들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라고 하신다.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를 그물에서 빼기는 일을 하시고 6만 원을 벌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힘이 들면서도 텔레비를 보며 하하호호 웃어주신다. 드신데도 계속 일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닌데 나는 할머니가 걱정된다. 할머니가 안 힘들면 좋겠다. 초등학교 2학년 우소연 학생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 쓴 글을 이렇게 조금 선생님이 지도를 해줬더니 아이 글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생동감 있는 글을 쓰게 하도록 직접 본 거, 직접 들은 거, 말한 것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이의 글을 이렇게 살립니다. 이가령 선생님의 싱싱글쓰기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핵심이 생동감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본 거나 직접 들은 거나 직접 말한 것을 글 속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들이 살아납니다. 실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금만 지도해주면 아이들 글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죽음의 흉터. 거울 속에 비친 죽음의 흉터, 삶을 바라보게 한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리는 어깨 위 죽음의 새를 보라 하는데 난 옆구리 흉터를 본다. 골고다 언덕에 쏟은 십자가 흉터, 빛을 바라보게 한다. 삶은 고통이고 혼자라 하지만 난 흉터로 일상의 감사를 본다. 이것도 제가 쓴 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아이 책에 들어가 있는 시입니다. 제가 1년 반 전쯤에 거의 2년 됐네요. 2년 전에 옆구리에 어떤 혹 같은 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혹에 처음에는 근육 이렇게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이게 종양 같은 게 생긴 거더라고요. 근데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전신마취 수술을 해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 수술을 기다릴 때 그 긴장감 그것을 통해서 되게 힘들었었죠.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옆구리에 난 흉터를 볼 때마다 나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그래서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글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좋은 글이라는데 옆구리에 이렇게 흉터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나만의 독특한 경험, 수술했던 경험, 2시간만 동안 전신 마취했던 경험을 자신의 삶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독특한 자신만의 경험을 글로 쓰는 것을 권장해주면 좋습니다. 작년에 아이들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것들을 계속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모아가지고 제가 온세미로 이야기라는 북극에서 책을 출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작품을 모아놔서 북크크에서 이렇게 글을 모아서 원고를 보내면 100%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앞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사람이 변하는 원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본질을 깨달을 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담아서 앞에다 쓰고 그 아이들의 시와 일상 생활글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아이들의 글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이 ISBN이 찍히는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이연아 선생님이라고 그 그림책 한 권의 심이라는 책을 쓴 작가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림을 모아서 여러 개 컷을 해서 그림책 창작 수업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작품이 시로 단순히 시로 나와서 시 모아서 책을 내기도 하고, 아이들의 그 개인 저자, 그 그림을 그려서 그 생각을 그림 몇 컷을 나눠서 그림책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권정 선생님과 이호덕 선생님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던 선생님 요즘은 어떠십니까? 이 책을 읽으면 글을 지도하는 것과 순수 문학을 직접 듣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모델을 제 삶의 모델로 하는데, 어떤 글을 쓰고 또한 글 지도하면서 제가 피미마을 짜의 도전이라는 동화도 썼고, 앞으로도 이제는 순수 문학을 하고 싶은데, 그 사소한 아이, 그 교육에 대해서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면, 또한 순수 문학과 어떤 그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합일점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이나 권정선 선생님의 책들을 많이 읽기를 권장합니다. 여러 가지 순수 문학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논리적 글은 유시민 작가의 책을 참고하는 게 좋은데,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 보면 되게 논리적인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의 고학년 정도 되면 논리적인 글도 되게 중요한데, 이 작가는 주장에 대해서 논증하라고, 자기가 무엇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기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논증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장을 하고자 할 때는 논증하라. 그리고 못난 글을 피하고 어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그거에 관련된 전략적인 독서를 하고, 글쓰기는 되게 축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읽어두면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저리 장문의 글을 쓰지 말고 단문을 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장은 반드시 논증. 주장이 있다면 그것을 논증하기 위한 근거와 근거 1, 2, 3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거 자료. 이렇게 아이들과 논리적인 글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글을 쓰고 할 때는 그 글에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집중하면서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 문단에는 한 주제만 집중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보면 이렇게 글을 쓰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독자를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글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글을 쓸 때 보면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글도 단순히 논리로만 자신의 생각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령 작가처럼 자신의 그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기 예술적 표현이 가미된 논리적인 글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령 작가의 여러 책들을 추천하는데, 이어령 작가의 가장 좋은 점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예술성이 가미되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는 것입니다. 네, 논리적인 글에도 예술성이 필요합니다. 네, 김병환 작가의 이야기는 많이 읽고 많이 써. 해서 삼성 회사를 퇴직 후에 6개월 동안 집중 10,000권의 책을 읽고 나서 지금은 60권 이상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네, 얘기는 아까 했고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 한 번에 딱 작품을 쓰거나 한 번에 좋은 책을 딱 쓸 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소한 아이를 책을 썼는데, 그 책은 2019년도에 거의 다 썼고 2020년 1년 동안은 계속 고쳐쓰기 했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랑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고쳐쓰고 하면서 정말 많이
쓰면 쓸수록 글이 좀 다듬어지고 좋은 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작품을 한번 쓰고 그것을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 고쳐 쓰기를 권장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편의 작품을 쓰는데 매일 글 쓰는 것을 이렇게 과제로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라고 권장하고 일주일에 2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고쳐 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글인지 잘 썼는지 고쳐 쓰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말하듯이 쉬운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어지면 좋은 글로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고쳐쓰기 할 때 좋은 방법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서양말이나 중국말이나 일본말에 많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 쓰기를 읽어보고 이 책에서 권장하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고 서양말이나 중국말이나 일본말들이 많이 내 글 속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수정해주면 참 좋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단문을 쓰려고 노력하고 문장 하나에 내 뜻을 하나만 담고 또 이렇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많이 베껴 써보게 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 참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글을 베껴 쓰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 중에 이어령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뛰어난 통찰력과 그 통찰력을 통해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예술성이 가미된 그 글, 이어령 작가의 글을 필사하거나 베껴 쓰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예술적 글쓰기,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예술성이 가미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에 권이란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행복한 글쓰기, 아이들 글쓰기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두길 권장합니다.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글쓰기 읽어보면 네, 여러 가지 글쓰기 사례가 나오고 어떻게 지도 방법이 나옵니다. 요 근래는 책놀이에 관련된 책도 출판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떻게 하면 그 독서 발화점, 책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이 글과 빠져들고 아이들의 삶이 글이 되는지 이 방법이 있으니까 행복한 글쓰기 책을 꼭 읽기를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고쳐쓰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5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녹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 가능하면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잘 가꿔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